2박 3일 동안 훈련들 잘 받으셨을 테고, 또 오늘이 이제 마지막 교육이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제가 부탁받았는데, 우리 전 목사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저보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해도 좋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걱정은 제가 교수들은 시간을 끄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잠깐 말씀을 하시고 마치신다고 그랬지만, 우리 전 목사님은 이제 강단에 올라오시면 여러분 알다시피 잠깐 못 끝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만, 제가 원래는 40분 동안 강의를 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까 하다가 뭐 시간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그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여러분이 인민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러는데 왜 나쁜 것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미군 철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있는데, 미군 철수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데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하라고 하는지,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들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데모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되는지, 그런 근본적인 결론이 필요한 것이, 북한에는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노동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되는지, 그걸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유민주주의와 민민민주주의의 차이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해서는 안 되는 이론적인 이유, 뭐 등등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면 여기 떴어요. 문재인의 조국은 어디냐? 이 조국이라는 단어가 둘이 있었죠. 예전에 법무부 장관을 한 조국은 한자는 저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조국이라고 말할 때는 파더랜드라는 말을 쓰죠. 마더랜드 하면 모국이 되는데, 보통 조국이 어디냐? 문재인은 조국이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북한식의 통일국가를 원하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런 뜻이죠. 다음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 헌법 개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헌법 개정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과서를 보면요, 초등학교 교과서 3, 4학년들은 이미 그것이 실천이 되어 있는데, 국민주권을 인민주권으로 용어로 바꾸고 있어요. 바꿔놨어요. 또 하나는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과 인민의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people이란 단어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인민이라고 밖에 인민으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국민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인민하고, 지금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고 있는 것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청년사업단, 또 뒤에 계시는 또 우리 천부장, 만부장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민주주의를 설명하면, 민주는 말 그대로 민이 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민주주의란 말이 아주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그 본체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민주주의는 뭐예요? 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민주에는요, 그 주인이 자유롭게 산다라는 말은 거기 없어요. 다시 한번요,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념이었어요. 지금은 달성됐지요. 이 민주에는요, 자유란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먼저 개념적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요, 그 밑에 보면 출생이나, 제가 힘이나 권력 이렇게 말을 썼는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요, 첫째, 출생으로 대표자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군주 주권을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에도 군주국이 있어요. 그 군주는 누가 됩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자녀도 왕이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절대 군주를 우리는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 만들 때 목표가 뭡니까? 왕은 출생이란 사실에 의해서 그 권력이 계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과거에 수많은 전 세계의 나라를 보면 다 군주 국가였고, 아버지가 왕이면 자녀들이 왕을 계승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기를 든 게 뭡니까?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왜 한 국가의 통치 권력의 주체를 출생이란 사실에 의해서, 승계란 사실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뜻이죠. 만일 한 나라의 국민이 주인이라면 주인인 국민들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국가 권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뭡니까? 선거입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선거로 뽑고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선거로 국가 권력을 만들 때 민주주의는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 권력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머릿속에 여러분이 출생이란 사실에 의해서 국가 권력 담당자가 만들어진다면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에 의한 선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만일 만들어졌다면, 예를 든다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탱크나 총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만들고 그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 두세요. 민주주의는 뭐라고요?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민주주의예요. 따라서 민주주의를 여러분 더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써놨죠? 출생이란 사실로 국가 권력이 장악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 인류는요, 우리와 같은 모든 국민이 한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일념하에 절대 군주와 싸웠던 것이에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에도 절대 군주를 무너뜨리고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1700년, 1800년대에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요, 자유주의는 뭐냐? 자유주의는 여러분 민주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주의의 운동은 뭔가면 국민들이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운동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주인이 된다는 말과 자유를 얻는다는 말은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대헌장이라고,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이런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터인데, 기억은 못한다 하더라도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최초의 사건이니까. 1215년에 그 존 왕이, 여담이지만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는 게 영어 발음이 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교황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교황이 23명이나 될 정도로 요한은 인기 있는 이름인데, 영국에서는 존이라는 이름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1215년에 존 왕이 너무나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 존 왕은 프랑스한테 노르망디에 있는 영국의 땅을 뺏긴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존이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참고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존 왕이 자기 신하들, 귀족들과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대신들이죠. 만나서 뭘 하냐면, 내가 대신들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대신들의 재산을 내가 빼앗거나 그럴 때에는 상호 동의하에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문서가 소위 대헌장인데, 그 대헌장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답을 해봐요.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 것인지 자유주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 왕과 대헌장이 맺은 그 약속 문서는 뭔가 하면, 대신들이 왕 대신에 내가 국가 권력의 담당자가 되겠다라고 한 약속이 아닙니다. 귀족들의 신체, 재산 등등을 군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맺은 약속인 것이에요. 결국 뭡니까?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민주는 아니란 것입니다. 끄떡인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해를 했다고 좀 보고 넘어갑니다. 제가 그 예를 든 이유는 민주와 자유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1215년 그 당시에는요, 귀족들이 감히 군주 대신에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또는 주인이어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왜 친구와 같이 가까우냐?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투쟁의 대상이 같았던 것이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는 군주를 끌어내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겠다라는 운동이고, 자유주의는 군주의 독재로부터, 전제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그러한 운동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요, 형제애와 같이 혼동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투쟁의 대상이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데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는요, 이 국민주권이 많이 실현됐거든요. 대부분 나라가 혁명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는 완성이 됐는데,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 된 그 나라에 자유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앞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거다 덧붙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앞에, 즉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앞에다가 자유를 강조할 수 있고 강조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용어는 헌법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자유를 뺀다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3.8 이북에 북한이 있는데 북한도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떠듭니다. 과거 소련도 그렇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네들도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표방을 하고 떠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북한이 자신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에서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헌법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더욱더 확고하게 실현해야 될 책무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인민민주주의는요, 여러분 상당히 그 용어를 들어보면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입니다.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 매력적이냐? 그 사람들의 구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전 세계 인류를 보니까 3%에서 5%만이 가진 자고 95%가 없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 뜻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그래서 5%, 95%로 합시다. 5%가 95%를 지배하고 사는 구조가 전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이 95%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동자, 농민이에요. 노동자, 농민이 95%가 되는데 이 95%가 5%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뭐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95%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젊은 학생들이 20대 30대 학생들이 이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저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민민주주의 이상해, 공산주의 이론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머리를 의심해야 돼. 젊어서는요, 공산주의 사고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깊게 빠져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 30대에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바보지만 나이가 50 먹어서까지도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더 바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본질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는 것이에요. 무조건 이론적으로 인민민주주의는 나쁘다, 틀렸다 라고만 얘기를 하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구호는 멋있잖아요. 5%가 95%를 지배하는 세상이 옳으냐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학생들은 맞아, 저놈들은 예컨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요새도 보니까 그 슈퍼카 몰면 학생들이 가서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되는데, 여러분 나이는 그런 차들이 부러울 나이 아닙니까? 저 나이는 그런 게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 부러울 나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질투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95%의 사람들이, 약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옳다, 그런 구호는요 상당히 매력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써놨죠. 이 사람들은, 그들은 인민이란 말 쓰는데 인민은 우리의 국민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국민은 전체 국민을 말합니다. 잘 살건 못 살건 누구든지 다 국민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인민은요 95%만 국민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5%는 국민이 아닌 것이 이제 써놨죠. 지주계급, 대기업, 지식인, 학자, 이런 사람들은 노동을 안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의, 즉 인민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민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people을, 영어 단어 people을 단순히 번역하게 되면 인민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인민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의도가 전후 맥락에서 분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말하는 인민, 즉 계급 개념이에요. 계급 개념.
계급 개념으로서 인민을 쓰고 있다. 그럼 우리가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따라서 국민도 우리가 국민을 인민하는 걸 반대하죠. 그럴 경우에 국민주권을 인민주권으로 한다. 더더욱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등장이 언제입니까? 1848년입니다. 이 1848년에 막스와 앵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했는데 일반 책에는 공산당 선언이라 나오지만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공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공산주의 선언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막스와 앵겔스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모순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갈등이 커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본주의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본주의는 몰락하고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막스와 앵겔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공산주의는요 여러분 상당히 매력적인 말을 해요. 가진 자와 없는 자 5%와 95%의 갈등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두 가지를 제시해. 두 가지를 뭐냐면 생산수단을 다 나라가 갖자. 개인에게 가지니까 상속에 의해서 대물림이 이어지니까 언제든지 가진 자는 가진 자의 영역에 남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람직한 사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상당히 귀가 솔깃하죠. 따라서 생산수단이 뭐냐면 토지와 건물을 국유화하자 말이지. 개인 사소유를 인정하지 말자. 개인의 사소유를 인정한 것이 예컨대 5%와 95%를 가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다 국가가 다 가져가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우리의 삶은 95%에 해당한단 말이죠. 95%에 해당하니까 그래 옳소, 바람직한 체제다 말이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속제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이 있으니까 대물림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요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우리 성경은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 공산주의의 기본은 뭐가 있냐면 유물론, 오직 물질이다, 이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우주와 지구의 시작도 물질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그 물질이 스스로의 법칙에 의해서 그 유물론적 변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물질, 시작이 물질이었고 물질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식의 사고가 뭡니까? 그게 유물론이에요. 오직 물질이다, 이 뜻입니다. 이 유물론적 사고는요 여러 개 등장합니다. 공산주의도 유물론이죠. 진화론도 여러분 유물론입니다. 진화론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요,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뭐냐? 이 막스의 자본론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1등이고 1등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공산주의와 이 진화론이 2, 3등을 차지하면서 1등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한번 잠깐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좌경화되어 있죠. 왜 그렇겠어요? 다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유물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도 정확하게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다윈은 원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독실한 부부가 다 독실한 신자였었는데 그 딸이 10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딸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다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이 진화론 사상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인데, 이 전 세계에서 보면 두 가지 무류가 공산주의와 진화론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가장 중대한 세력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지에. 여하튼 1848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하다 보니까 1917년에 전 세계에서 우리 지구상에서 첫 번째로 공산화가 이루어진 지역이 어디냐? 바로 소련입니다. 소련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가 됐는데, 그 당시 공산주의는요, 막스의 예언과는 틀린 거예요. 막스는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면 자동적으로 공산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했지만 그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힘과 폭력에 의해서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소련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이,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수많은 사람은요 수십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요 공산주의로 바꿀 수가 없겠죠. 그렇죠? 몽땅 다 국유화를 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1917년이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어요. 이 지구상에 소련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겁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여러분 1917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죠.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의 상당수의 요원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했어요. 여러분 보면 그 인간들이 왜 공산주의를 왜 지지했을까? 사회주의를 왜 지지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으면요 제가 볼 때는 다 공산주의였을 거예요. 제가 이게 단정져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이유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917년에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소련은요 주변 전 세계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 국가를 전 세계에 전파를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게 1917년이니까 세기로 말하면 20세기입니다. 20세기 전반부는 공산주의 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학문적으로, 정치학이나 헌법학에서 20세기 초반은 공산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외부에 전파가 되는 것이, 소련이 공산화되니까 밑에 있는 몽골이 공산화됐죠. 중국도 되겠죠. 북한도 영향을 받겠죠. 그다음에 수많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요 약소민족들이 국가 독립을 할 때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라고 했을 경우에 자본주의가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새로운 이념을 가진 공산주의가 소련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게 좋은 줄만 알았던 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 1919년 우리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대부분 상당분이 공산주의라고 했죠. 김구 선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상당수가 공산당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당시 소련의 레닌이 우리 임시정부에 독립자금도 지원해 줬습니다. 돈도 대줬어요. 그러면 우리 그 당시에 1919년대에 우리 임시정부의 그 요원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본은 밉죠. 일본은 숙적이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련에서 독립자금도 돈을 대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잘 모르고 공산주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25년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이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박헌영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사람인데, 박헌영이가 1925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일제 때입니다. 일본 치하에 있을 때 박헌영이가 중심을 해서 조봉암 이런 사람 중심해서 조선 공산당을 만들어요. 이 조선 공산당은 그러나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공산당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 싫어하느냐? 공산주의가 잠깐만 독립운동을 해. 독립운동을 하니까 일제가 이 공산당 활동을 제약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활동이 거의 사실상 해체가 되는 또는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그러다가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됐죠. 해방됐을 경우에 이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25년에 만들었던 이 공산당을 다시 부활시킨 일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45년 9월 달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게 맞아요. 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실제로는 실현되지 못한 그냥 말로만 선포된 공화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할 정도로 남한에 많은 분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잘 몰랐던 거예요. 다음. 그러다가 1948년에 우여곡절 끝에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유엔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대해서 10등이다 7등이다 당당하게 말하지만 1948년도에는요 대한민국이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때입니다. 일본 36년 치하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연합군이 이겼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으로서 대한민국이 독립이라는 해방이라는 사실을 얻었을 뿐이지 자력으로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닌 것이. 그러니까 48년도에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간단히 북한은 이미 소련에 의해서 46년 2월 달에 사실상의 정부를 만들고 남한까지도 북한의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토지개혁주의에 내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한에서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가지고 남북한 동시 선거를 하라라고 유엔에서 결정이 있었는데, 북한이 거절하는 바람에 남한만의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48년도 5월 10일 선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정식 선거가 이루어지면요 북한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반도의 정부를 만드는데 엄청난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노당 세력들은요 48년 5월 10일 총선거 전에, 그 전해부터, 즉 47년부터 전국에 폭동을 일으킵니다. 대구 폭동, 영천, 구미, 우리 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구, 영천, 구미 이런 폭동들이 언제 일어나냐? 47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좀 남한만의 선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폭동이 뭡니까? 5월 10일 총선거 한 달 전에 이루어진 제주 4.3 사건이 가장 결정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김구 선생이라고 잘 아시죠? 김구 선생은 물론 훌륭한 민족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고 독립할 때까지, 해방될 때까지 임시정부를 이끈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분이 이제 귀국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과 일을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 어디부터 삐뚤어졌느냐? 남한만의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김구 선생은 안 된다. 그 선거를 반대하는 것이. 그게 48년 4월 3일이 지금 제주 반란인데, 그 전에 2월 달에 본격적으로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와중에 김구 선생은요 3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는데, 거기 보면 자기가 38도 선에서 배고 자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남한만의 선거를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말만 보면요
김구순영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지 않고 남북한의 협력에 의해서 우리 민족 정부를 만들어 보자라는 주장이니까 그 자체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 이런 뜻이. 왜냐, 북한은 이미 사실상 정부를 만들고 북한 전체를 토지 개혁을 다 했어요. 화폐 개혁도 하고 자기만의 사실상의 정부를 만든 상황에서 호시탐탐 남한까지도 북한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정부를 만들자? 그거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김구 선생은요 이 해방까지는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은 대한민국 수립을 어떻게 보면 반대하거나 저지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평양까지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오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승만 박사의 기념관도 없고 동상도 제대로 없는데 거꾸로 백범 선생에 대해서는 기념관도 있고 동상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매우 왜곡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통일정부, 북한과의 통일정부를 꿈꾸는 그것을 진정한 민족 지도자로 봤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이해가 맞는지 모르지만 또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이 남편은 그 여성한테 계속 살자 권유를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은 보니까 살 마음도 없고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럴 경우에 이 남자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더 노력해서 저 여자를 다시 결혼을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이쯤에서 끝낼 것이냐 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단 말이죠. 살고 있는 그 여자를 갖다가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같이 결합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미 북한은 사실상의 정부를 만들고 그거를 기지로 해서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면 남한의 정치 지도자라면 그걸 끊고 남한만이라도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4월 3일 날 제주도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제주 4.3에 대해서 여러분 설민성이나 KBS 이런 등등에서 보면 다 민중항쟁이라고 그래요. 민중항쟁이라는 말이 왜 말이 안 되느냐, 이미 그것은 그 47년부터 48년까지 대한민국의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총선거를 저지한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폭동이 되는 것이지, 단순한 이승만 정부가 남노당 세력들을 갖다가 탄압하기 위한 학살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MBC가 이 방송 날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게 반란이라고 듣고 제가 강의하죠. 좌파들은 민중항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야, 이게 누구 말이 옳으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논리 전개를 봐서도 반란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01년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9사람 재판관인데 9사람은 각자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재판관들은. 그러나 9사람 모두 일치된 견해로 뭐라고 말했느냐, 제주 4.3의 본질은 남노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국가 반란이다 라고 지금도 거기에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법재판소 판례는 찾기가 쉬워요. 헌재에 들어가서 판례 검색을 해보면 2001년도 제주 4.3을 치면 그 판례가 나옵니다. 길지도 않아요. 보시면 9명의 일치된 견해가 반란 사건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게 다 아닙니까? 좌파 우파의 갈등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9사람 일치된 견해가 가장 권위 있는
견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공부를 해서 주변에서 얘기했을 경우에 그것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논리도 우리가 맞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주 4.3은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건국되기 전이죠. 그렇죠? 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으니까 그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미군정하에 있었던 시대인데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제주 4.3에 대해서 그 반란들이 진압이 안 되니까 여수에 있는 14연대 군인에게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니네가 가서 그 4.3을 진압하라 말이죠. 그해 10월 19일 날이래요. 그랬는데 여수 14연대에서 출동 명령을 받고서 연병장에서 출동하려고 하는 그 행사를 거행할 때 지창수 등이 상사 등이 자기 상관 24명을 현장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군인 반란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여수 군인 반란 사건이에요. 그때 400여 명이 동조가 돼서요, 여수 시청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거기다가 인공기를 개항했어요. 나머지 잔당들이요, 이웃에 있는 순천까지 갑니다. 순천시도 점령해요. 시청도. 순천시청에다가 인공기를 개항합니다. 그 당시 여수 순천에 반란군들이 경찰을 죽이고 뭘 누굴 죽이고 그런 잔악한 얘기는 제가 생략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승만 정부는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잖아요.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 총 16번 발동됐는데 1호가 뭐냐, 1호가 여수 순천 군인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첫 번째 비상계엄입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은 뭔가 하면 군인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일체 그 시장이다 군수다 국회의원 다 필요 없고 군인이 장악을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장합니다. 그게 비상계엄이에요. 1호가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된 것이, 그래서 군인이 발동됐기 때문에 여수 순천은요 9일 만에 진압됐습니다. 9일 강력하게 진압된 것이죠. 그럴 때 잔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잔당들이 다 지리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이 빨치산들의 행적을 아름답게 미화한 소설이 뭐냐, 조종래의 태백산맥이 되는 것이. 여러분, 조종래 태백산맥은 여러분 읽을 필요도 없지만 제가 좀 예전에 좀 읽다 말았는데 거기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군인이건 반란군 빨치산이건에 여성들을 갖다가 겁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우리나라 그 군인이 여성을 겁탈한 게 있을 때는요 아주 잔혹하게 씁니다. 그런데 빨치산이 여성을 겁탈할 때는요 아주 아름답게 서정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조종래 태백산맥이 700만 부가 팔렸습니다. 700만 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많은 분들은 모르고 읽었을 겁니다. 지금 50대까지도 태백산맥을 많이 읽었다고 제가 추정을 하는데 그 700만 부가 팔렸으니까 아마 돈도 꽤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좌파 사상을 강력하게 전파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백낙청, 이영희, 조종래가 전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조종래는 태백산맥을 통해서 국민들 문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알게 모르게 좌파를 미워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죠. 9월 16일 날인데 9일 만에 진압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그 대통령은요 이게 큰일 났단 말이죠. 그래서 12월 1일 날, 그해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국가보안법을. 김종대 목사님 건데 제가 뺏어 왔는데, 훔친 사과가 맛있다 그러듯이 뺏어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민법, 형법이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겠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를 썼느냐?
일본 민법, 일본 형법을 번역해서 썼습니다. 48년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민법, 형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형법과 일본 민법을 빌려 쓴 거예요. 그랬는데 일본 형법에는 국가 자체를 전복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자체를 전복하려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국가보안법을 만든 겁니다. 국가보안법은 일반 형법의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을 먼저 만들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별법을 만드는 게 순서인데, 나라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형법도 없는 상태에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을 만드신 것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요,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이듬해 49년도에 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들을 다 골라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여순 반란 사건에서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제주 4.3은 남노당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만 여순 반란은요, 현역 군인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군인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냐 말이죠. 이 당시에는 군인을 징병제로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48년도에는 대한민국 병역법이 없었어요. 언제 만들어진지 써놨죠? 49년 8월에 병역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남성들은요, 군대를 어떻게 갔느냐, 본인이 군대를 들어가기를 원하면 입대를 받아줬어요. 원하면 받아준 거예요. 이제 의용병제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당시요, 이 빨갱이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도망을 가겠죠. 도망을 가다가 잡힐 것 같으면 마지막에 군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경찰에서는 뭐 군대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딴짓 하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여수 14연대는요, 그런 식에 의해서 이 군대를 입대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 중에 빨갱이가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주 4.3이 군인과 경찰이 진압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진압이 안 되느냐?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 중에 이 빨갱이 무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압이 잘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순 반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뭐 복인지 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순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듬해 1년 동안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 무리들을, 이 빨갱이들을 다는 못했겠지만 상당 부분을 숙청했습니다. 처벌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듬해에 뭘 맞이했습니까? 6.25를 맞이한 것이에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여순 반란이 없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없었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들을 숙청하지 못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50년도 6.25를 맞이했다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존속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 가론 유다가 독도 되고 복도 되지만 똑같이 여순 반란 사건도 역사를 길게 보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반란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도 제가 일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 병역법 말씀 올렸죠. 중요한 것은 또 48년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수립했잖아요. 북한은요 8월 25일 날 선거를 합니다. 8월 25일 날. 그래서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을 수립해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요, 언제가 공휴일 중에 하나인가 하면 뭐 김일성, 김정일 생일 말고도 9월 9일은 뭔가 하면 북한이 만들어진 날이다. 그래서 기념을 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 해방된 8.15는요 북한은 지키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그 전에
8월 25일 날 북한에 선거를 하는데 대한민국 그 당시 얼마나 이 남쪽 상황이 어지럽고 혼잡했느냐. 북한은, 우리는 남한만 선거를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남북한에 동시 선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 지역의 대의원 212명을 뽑았어요. 남한 지역에 316명인가 되는 대의원을 북한이 뽑았습니다. 그 어떻게 뽑았느냐? 남한 내에서는 공개 투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리에 다니면서 대의원 선거를 한 겁니다. 대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북한이 그 투표용지를 북한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해주에서 공표를 해가지고 남한 대의원을 300명을 선출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몰랐거든요. 다음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북한으로 넘겨진 투표용지입니다. 잘 보시면요, 왼쪽 거는 경북 달성이라 써있어요. 달성. 그렇죠? 한글이 명백하죠? 그 옆에 푸대는요,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 제주입니다. 제주. 한자가 제주란 말이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보내진 투표용지야. 이건 경북 달성이고, 또 옆에를 보면요, 한자로 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 광주에서 보낸 투표용지다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됐느냐? 이거는 우리나라가 소련과 한소 수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소련에 대해서 30억 불인가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가 이 사진을 대한민국에 공개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과거 우리나라 신문에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비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내용을 아는 국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남한 내에서 비밀리에 투표를 해서 그 투표용지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거예요. 보낼 정도로 남한에 우리 국민들의 이 정신적 이념이나 사고가 다른 방향으로 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옛날 이야기지만 참 이게 매우 안타까운, 그 당시 이게 안타깝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요 공산주의 즉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제가 우리 지금의 그 주사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질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소련은 1917년에 그 공산주의화가 됐지요. 그러나 소련이 언제 망했느냐? 1990년에 망했어요.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화 된 나라가 73년을 경험한 이후에 1990년에 소련이 민주화가 됐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포기했어요. 더 이상 이 체제로서는 안 되겠단 말이죠.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실제 사건이에요. 소련이 워낙 못 사게 되다 보니까 이 모스크바 대학의 여대생이 자기가 이 몸 파는 일에 적극 가담을 하는데 스타킹 2개 팔고 몸을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대한민국에 있는 과거에 운동권 세력들이 가서 봤습니다. 보고 전향을 많이 했어요. 전향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소련이 못 사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죠. 73년 전에는 한 80년 전에는요, 몰라서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유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그 종주국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진 이후에도 그 망한 이념과 가치를 좋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근본이 뭐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참담한 일이 할 수 없어요. 80년 전에는 우리가 몰랐다고 치자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 실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제를 지지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제주 4.3 추모사를 대통령이 가서 추모를 합니다. 요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제주 4.3 제주 4.3 추모 행사를 국가 기념일로 정해줬어요.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그 반대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기념일을 정해주는 바람에 이후에는요 모든 대통령들이 제주 4.3 추모사를 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근데 2020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주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다. 이게 말입니까? 그들이 꾼 꿈이 우리의 꿈이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제주 남로당이 꾼 꿈이 뭡니까? 북한식의 통일정부를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게 우리의 꿈이라면 우리도 지금 북한식의 통일정부를 꿈꾼다, 이런 의미가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물론 전 목사님은 펄펄 뛰셨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듬해 이 사람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당시 남로당을 갖다가 진압한 대한민국의 군경을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도저히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 우리 헌법은요 대통령에게 계속성을 유지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럼 국가의 계속성이란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 이어야 되고 미래에도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과거의 대한민국은 뭐였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개의 기둥으로 해서 인권 보장을 하는 나라로 만들어져서 70년을 이어왔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이게 누구의 책무라고요? 대통령의 책무라고 헌법은 66조 2항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 의견 광고를 조선일보에 냈습니다. 작년 4월 14일 날에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요거는 이제 제가 썼지만 전광훈 목사님이 또 이게 광고비를 내주셔가지고 낼 수 있었어요. 사실상 제가 이거를 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2020년과 2021년에 이 문재인의 발언을 듣고 나서 도저히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헌법 교수로서.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증거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 4월 14일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우리 국가는 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요, 네모 박스가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잘 나오네.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의무에 위배된다, 이렇게 제가 했죠. 바로 이 계속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우리 헌법 조문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조 2항에 나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재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악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책임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최근에 우리 문재인 씨가 또 이런 얘기했죠. 감사원에서 서면 보고를 요청하니까 무리한 짓이다, 그런 발언을 해서 우리가 놀라야 되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이 왕인 줄 알아. 정신 나간 놈. 그래서 아예 무리한 짓이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가 무엄한 짓이다, 이렇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 문제를 똑바로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말이죠. 따라서 이재명과 문재인의 문제를 우리가 끝까지 추궁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오실 때까지 하죠. 예. 국가보안법 문제가 있어요. 미군 철수는 이해가 쉬운데,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우리는 철폐하자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유지하자. 민변의 주장을 내가 잠깐 소개할게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단체들이니까 좀 더 세련된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첫째, 이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때문에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가 허락한 사상과 표현만 허용한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논리에 좀 일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씩 반박하는 글을 제가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칼럼을 제가 이미 쓴 바가 있는데 이 말을 하나씩 반박하기보다도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에 보면요, 공산당과 사회당이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을 제외하고서는 다 공산당이나 사회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가까운 일본을 보면요, 그건 공산당의 성격을 가진 정당이 있어요. 공명당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보면 이탈리아, 프랑스 보면 공산당이 있어요. 사회당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할 뿐인데 존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산당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왜 일본은 있는데 우리는, 일본만 얘기하십시다. 일본은 있는데 왜 우리는 허용하지 않느냐? 그럼 이제 하나 더 깊게 들어가면요,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릇은요, 모든 사상과 이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상과 이념과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 원칙에 따른다면요, 공산당과 사회당도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 논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박원순 강에 뭘 한다면 광화문광장에서 북한의 체제를 지지하는 그런 시위가 허용되어야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것도 1절만 아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1절만 알고 있지 2절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이제 역사를 뒤로 넘겨보냐, 미국이 소련과 서로 싸울 때 미국은 공산당 인정 안 했습니다. 인정 안 해요. 다시 동독의 예를 들어보면요, 동독이 통독되기 전에 서독 시절에 동독의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독 내에 있는 공산당 정당을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두 개의 정당 해산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공산당 해산이고 하나는 신나치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올라갔어요. 미국이 소련과 대립할 때 공산당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독일은요, 동독과 서독이 서로 싸움하고 있었을 때 대치한 상황에서는 공산당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된 다음에는 독일이 공산당을 인정해요. 약간의 변화가 있죠. 동독과 싸울 때에는 동독의 정당인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이후에는 공산당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요, 민주주의는 모든 이념과 가치와 사상을 허용해 옳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과 이념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는 모든 사상을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일본은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느냐? 모든 사상을 끌어안아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자체를 공격하고 전복하려고 하는 사상이나 이념과 가치는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 있어서? 예가 과거 서독이 그래요. 서독이.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기어두세요. 아, 서독은 동독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통일이 되니까 공산당을 허용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소련과 싸울 때 미국 공산당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서 앞으로 3년 후에 통일된다. 통일 이후에는요, 뭐 공산당을 하건 노동당을 하건 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통일되면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남한과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과 이념을 우리가 지지하면 되겠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대판 싸워요. 불구대천지 원수야. 싸울 때 뭐 로미오와 줄리엣 생각하지 마시고 대판 싸울 때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뭐 결혼을 한다든지 무슨 뭐 교류를 한다든지 또 뭐 지혼을 한다든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서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정책이란 말이죠. 북한 헌법에 아직도 명시적으로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의 체제, 사상, 이념, 가치 이런 것들을 지지하면 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박원순 같이 광화문 광장에서 뭐 김일성을 지지하는 시위가 허용되어야 된다는 말은 1절에 불과한 것이고 2절에 가면요, 그러나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사상들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이제 과거의 국가보안법은 좀 잘못된 점도 있었어요. 그 문장 보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지지 찬양 고무한 자는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문은요 어떤 이제 위험성이 있었냐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니까 북한에 있는 개순이라고 하는 유도 선수가 있었는데 그 유도 선수를 근데 걔 참 잘해. 또 북한도 장점이 있어. 이런 말을 하면요 처벌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을 내렸고 국가보안법을 고쳤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 찬양 고무 등이 잘 알아두세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구성원에 대해서 뭐 지지를 하건 찬양을 하건 지금 처벌 안 돼요. 그 행위가 고무하고 찬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정도의 행위라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은요 완벽하게 고쳐져 있는 것이. 여러분 최근 신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돼서 처벌받았다는 사례를 신문지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국가보안법은 지금 있지만 10년간 거의 잠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은 있는데 위정자의 힘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고 있지 않다 뜻이. 최근에 무슨 뭐 충북인가 거기서만 간첩단이 잡혀졌는데 그 이후에는요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법마저도 없애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학자들이, 교수들이 뭐 저도 뭐 지조가 부족한 편이지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교수가 많았어요. 헌법교수 중에서.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이 교수들이 지조가 없는 인간이 많아요, 실제로. 겉에는 뭐 멀쩡하게 해가지고 뭐 권위 있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허당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지금도 그 당시 국가보안법 이 폐지 논쟁이라는 논문을 제가 쓴 것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제 주장은 뭐 거의 정확한 것이죠. 일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 노무현이가 근데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니까 교수들이 다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폐지하자 말이지. 그 이후에 MB나 박근혜 때는 폐지하자는 놈들이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다 살아있을 텐데. 학자라고 한다면 한 번 주장하면 바꿀 때는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 주장을 바꾼다 말이지 그걸 명시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물쭈물 해가지고 쑥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교수를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국가보안 부분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법이다 말이죠.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 중요한 예는 통독된 다음에는 공산당이 있었지만 서독 시절에는 공산당을 불허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동독과 서독이 서로 싸움하고 있을 때, 대치하고 있을 때는 동독의 정당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 위험이 없을 때라야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칠게요. 목사님 더 하라면 또 할 수 있는데, 교수는 시간 들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돌이켜보건대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한테 감사드리는가 하면요, 70년 80년 전에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본질을 잘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약소민족을 독립시켜주겠다, 그런 유혹들이 레닌에 의해서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공산주의 본질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본질을 안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이승만 박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이승만 이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 했는데, 그 방향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로 끌고 가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부는 누가 되느냐? 국부는 전 세계에서 이 제일 초대 대통령이 다 국부가 됐지, 다른 사람이 국부가 된 적은 한 나라도 없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이 거꾸로 돼가지고 뭐 김구를 국부라고 한다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초대 대통령이 계시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렸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1990년 소련이 망했죠. 북한이 헌법을 고칩니다. 뭐라고 고친 줄 아세요? 막스 레닌주의 이념을 포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련이 망했으니까 막스 레닌주의를 따랐던 자기들인데, 그 따랐던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북한 헌법에서는 막스 레닌주의를 폐기한다 그랬어요. 대신에 들어온 게 뭡니까? 그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에서는 막스 레닌주의를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게 옷을 바꿔 입고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등장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도 북한에는요, 북한 헌법을 보면 명시적으로 주체 사상을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 한다라고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한다고 헌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를 강조하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그러니까 레일 위에 있는 레일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무너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 사업단, 우리 젊은 학생들이 특히 오늘 이런 내용들을 목사님께서 40에서 45분에 오신대요. 오실 때까지 해달래. 알겠습니다. 이 청년 사업단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청년들이 지금 이제 이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좌파들이 뿌린 청년들에게 주는 이런 돈들에 의해서 유혹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청년 사업단을 오픈하시고 또 1기, 2기, 3기 또는 또 내년에 또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걸 통해서 젊은 우리 학생들이 이 생각이 바른 쪽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다 뜻입니다. 그 일을요,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저는 정말로 매우 중요한 일을 결단하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전위대로서, 일기잖아요. 전위부대로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나라를 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거만 좀 더 하시죠. 한 5분 더 남았으니까 제가 준비해 온 건데, 원래
이건 독일은 말씀드렸죠. 공산당이 서독 시절에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통일 이후에는 허락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민변이 뭐라 하냐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민변이 떠들어요. 그러나 제가 뭐라 답변합니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요. 모든 신념과 사상은 다 보장됩니다. 우리 헌법에서. 근데 뭐만 안 되느냐? 우리를 적대하는 북한을 지지 찬양하는 사상이나 신념만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돼. 다 되는데 뭐만 안 되느냐?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북한을 지지 찬양하는 사상과 이념과 가치만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요, 민주주의가 질식된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민주주의가 질식된다고 떠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북한을 지지하는 사상이나 이념을요 허용하게 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에서 노동당을 지지하는 단체를 허용하고 노동당을 지지하는 정당을 허용하고 김정은을 지지하는 시위를 허용하게 된다면요, 민주주의가 질식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 썼습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소멸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민변은 민주주의가 질식된다고 떠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허용하게 되면요, 민주주의 자체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네 번째는요, 통일의 걸림돌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요, 우리는 이제 이 북한과의 통일을 명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말합니다. 제가 통일 문제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민족 간의 통일이면 된다. 사상과 이념은 불문하고 우리끼리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민족 지상주의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도 그걸 불허해요. 헌법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통일을 지향하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을 우리 헌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통일을 우리 헌법은 부정하고 있어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의 과정과 통일의 결과 모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체제라야 될 것을 헌법은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통일은요, 우리는 평화적으로 통일하라고 헌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해서 북한을 통일시키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는 어긋납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하되 중요한 것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통일된 한국의 모습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는 체제라 될 것이다. 이렇게 헌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죠. 민족끼리 어떠냐?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국가 형태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달콤하게 말할지 몰라도 그와 같은 북한의 유혹은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8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45년부터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부터 북한은 뭐라 하냐면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국가를, 우리 몸에 맞는 정부나 국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8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북한 중심의 통일 국가를 만들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가장 우리 남북에 맞는 우리의 정부를 지향하거나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주장은 늘 마지막이에요. 이게 미군 철수,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충근 박사도 여러 말씀하셨지만 미군은 우리나라에서 이 철수를 옛날에 한번 했었죠. 그렇죠? 49년도에 했다가 6.25 때문에 다시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미군과 소련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점령군으로 들어왔다가 철수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소련도 철수했고 미군도 철수했어요. 그러나 6.25가 터지는 바람에 미군이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다는 뜻이죠. 미군 철수가 되면 여러분 누구나 다 느끼시겠지만 북한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부른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하는데, 그것 말고 북한은 일관되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도 뭐 종교단체 어느 목사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마치 국가보안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에 저해가 되는 듯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바도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만은 안 된다 이거예요.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이 사상과 이념은 왜 안 되느냐?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는 뜻이. 다 되는데 그거 하나만 안 된다는 뜻이. 다 되는데 민주주의가 민변에서는 질식된다고 그랬지만, 이걸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요, 민주주의 자체가 소멸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대한민국이 근본부터 무너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보여주시는 시청 앞에 그 붉은 이 깃발 든 젊은 청년들 데모 그거 봤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미군 철수하라 그랬는데, 고종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말은 우리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서 북한 노동당을 지지한다, 김정은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처벌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미군 철수하라는 그런 구호를 외친다고 처벌됩니까? 처벌 안 돼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노동당 정권, 그 다음에 김정은 지지 이런 등을 했을 때는 이건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처벌 안 하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바로 붉게 물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막는 것이다,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따라서 미군 철수 반대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주변에 얘기할 때 국가보안법,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예가 거의 없어요. 간첩에서 잡지도 않아요. 그런 나라지만 그나마 이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유효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폐지한다,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45분이 넘었는데 더 해요? 더 하는 건 문제였지만 뭘 더 할지 지금 우리가 찬양이요? 아, 찬양하면 그건 끝나는 건데. 질문 좋아요. 예. 하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기능을 못할 정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건이 진행되면 처벌할 것으로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바로 입건을 해서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 생각에 그래서 이재명을 먼저 구속하고 처벌한 다음에 하면서 문재인 쪽에 칼날을 대지 않겠나.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을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민들이 뽑은 그 행위를 실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처벌되는 그 항목은 국가보안법 위에도 많아요. 범법이 많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죄책을 물어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다만 이제 그게 워낙 거물급이니까 바로 지금 검찰에서도 진행을 잘 좀 이 시간을 벌면서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